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은 한국산 무기를 무서워한다. 2. 한국 자동차 불매운동은 마쳤다. 작년 8월 23일 우리 공군의 C-130J 군용 수송기가 대만 상공을 지나 방콕으로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만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한국에서 보낸 수송기이며 대만 상공을 지나가기 전에 한국 정부가 대만에 미리 사전 승인을 요청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몹시 흥분했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만 상공에 한국의 군용 수송기가 출현하자 그 동선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한국의 군용 수송기가 대만 상공에 나타난 것에 각종 의미를 붙이며 크게 고무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국의 C-130 수송기일까요? 일단 이 부분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C-130J는 미국에서 만든 수송기인데 미국은 이 수송기를 핵전쟁에 대비한 지휘통제기로 분류합니다. 미국은 현재 4기를 보유 중인데 만약 핵전쟁이 터지면 이게 지휘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 수송기의 이 궤적을 보세요. 이상하군요. 상당히 기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 상공 대신 대만 영공을 통과한 것인데 중국 측은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대만과 영공협조를 하고 수송기를 파견한 것에 대해 이유인 즉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니 한국의 군용기가 대만 상공을 지날 때는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4일 나는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은 현재 크게 반발하며 역대급 빡침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줄곧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던 한국이 이번에는 제대로 끼어들며 중국의 도발을 감행 중입니다. 6월 4일 ADS-B 항공추적 시스템이 제공한 비행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공군의 수송기 C-130J 2대가 대만 동부 쪽에서 비행에 들어와 다시해협 파사해협을 지나 남해로 들어왔는데 이는 해당 군용기들이 곧바로 대만의 12해리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수송기는 C-130 허큘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강력한 다용도 성능을 자랑하며 군용, 상업용 운송 및 특수부대, 작전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이 수송기는 일부 개량을 거치면 수송기에서 공중에 군함이 되어 지상군을 위해 근거리 공중화력 지원이나 무장정찰 기능도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한국의 C-130J 수송기가 대만 12해리에 진입했음에도 대만군은 미라주 2000이나 F-16 전투기 등이 출격해 저지하는 일체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전략적 오판을 피하기 위해 군용기가 민감한 영공을 지나갈 때는 조종사가 항공식별기를 켜서 상대방에게 미리 보고하기 마련인데 이 2대의 한국 군용 수송기는 이러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이 다이렉트로 대만의 12해리에 진입하며 중국에게 강하게 도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당국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는데 국방부 대변인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대만 언론들은 나며 신이 난 상태입니다. 대만의 메이르문 메일요문은 거악인 중국에 맞서 이제 한국도 미국, 일본과 함께 대만의 자유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중국이 만약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전에도 대만 상공에서 공중급유기를 동반한 군용 수송기 운용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당시에도 미국은 정찰기를 띄워 한국에서 이륙한 군용 수송기를 안내한 바가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역대급으로 부들거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 한국의 군용 수송기 진입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미국, 대만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고의성 도발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등신망은 라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등신망은 그 근거로 6월 4일 한국의 수송기가 대만 상공에 나타나기 하루 전인 3일 전자정보 수집 및 방공망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미 공군의 RC-135U 정찰기 1대와 소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RC-135V 정찰기를 각각 보내 대만 상공을 정찰했으며 이후 곧바로 한국의 군용 수송기가 대만 상공에 출몰한 점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등신망은 작년 한국 군용기의 출현은 민간인 수송 업무를 위해 부득이한 면이 있었지만 이번 한국 수송기의 출현은 의도적인 군사활동으로 향후 양안 간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한미 양국은 한국 공군기지에서 대량의 무기와 특수부대원들을 해당 수송기에 싣고 오는 연습을 사전에 해본 것으로 이는 한국이 대놓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이익 앞에 섰다가 오히려 자신이 다치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망영는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는 완전히 친미 정책을 내세워 이제 한국은 완전히 변했다. 라고 전한 망영는 이번 달 말에 시작되는 림팩 훈련에도 한국은 대형 수송함 3척에 잠수함을 비롯 초계기, 장갑차 등 모두 9대와 상륙군 1개 중대, 특수전전단 4개 팀 등 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망영는 한국의 이번 도발을 외부에서는 지난 5월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인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에 대한 한국 측의 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당시 중국은 한국 측의 진입 경고에 대해 한라인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이미 밝힌 것에 반해 이번 한국 군용기의 대만 진입은 경유가 아니라 직접 대만영해에 들어온 것으로 이는 중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국 측의 도발은 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인 측면이 있으며 양안 문제에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은 마지노선을 넘는 행위로 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이번 대만 영해 진입을 통해 확실히 미국의 입장에 선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여주며 확실한 한미동맹을 내세우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 이제 중국은 그 도발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때가 됐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니 도발했는데 뭘 어떻게 해? 우리도 이번에 한국의 12LE로 들어가자. 격추시켰나요? 포를 이용해 직사로 쏘버리면 안 되나요? 아직 사드 계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잘 기억해 둘게. 불장난하는 자, 자멸이 답이지. 한국이 그런 용기나 있을까? 한국은 우리 주권을 침입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격추시켜버리세요. 이러면 우리도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한국과 일본이 작정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려고 하네. 이 뉴스 보자마자 화가 확 치밀어 오르네. 다음부터 이런 뉴스 내보내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자, 이제 인민해방군의 군용기가 한국으로 갈 때다. 누가 됐던 규칙을 어기면 공격해야지. 우리 무기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맨날 며칠째 말만. 한국에게 예에 갖춰서 뭐하게?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및 군사공동체 구성해서 중국 둘러싸게 되면 이니 그때는 반격의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마저 대놓고 이러면 이제 어쩌지? 국제사회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외교력이 더욱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불매를 한방에 극복하겠다며 일본 넥서스가 놀라운 행동을 했지만 오히려 대망신을 당해 화제입니다. 한국 내 점유율을 높이려고 첫 번째 전기차를 선보였던 것인데 현대차와 비교되는 황당한 성능의 외신들의 비판이 쏟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 현대차가 아이오닉 6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자 네티즌들이 300만 건 이상 시청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 일본을 더욱 초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넥서스의 배터리를 제공한 파나소닉마저 형편없는 기술력이 드러나 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이 일본을 젖혀두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어 초대박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망신당하고 있는 도요타와 넥서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요타의 고가 브랜드 넥서스는 2001년 한국에 진출해 판매량 1위를 해온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월 평균 1000대 이상을 판매했고 길거리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차가 됐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직후 불매가 확산하며 고꾸라졌고 현재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넥서스는 2020년 8,900대 정도를 팔아 전년 대비 27%가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일본 차 전체로 봐도 지난해 한국에서 25,000대를 팔아 불매운동 직전인 2018년 45,000대에 비해 절반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소폭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몰락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5월까지 국내에서 2,200대를 팔아 전년 대비 10%가 줄었고, 넥서스의 경우에는 2,400대를 팔아 36%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 내 넥서스와 도요타의 수입차 순위는 8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지난 15일 넥서스는 반격카드로 UX300이라는 전기차를 한국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최초의 전기차를 선보여 수입차 맹주에게 복구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넥서스가 만든 첫 전기차인 만큼 일본 차의 자존심이라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넥서스는 해당 전기차 가격을 5,40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경쟁력을 높였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실제로 약 5천만원대인 현대차 아이오닉 5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들은 1회 충전에 400km를 달릴 수 있다며 한국 차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넥서스의 순수 전기차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다, 차량 판매량이 곧 회복될 것이다라고 자신했고, 네티즌들 또한 만약 한국에서 많이 팔린다면 이익은 전액 일본으로 송금될 거야. 죄송합니다. 아마 넥서스니까 팔릴 것이다. 너 저패는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기차가 한국에 도착한 후 그 황당한 성능이 드러나자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증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 기준 233km로 나온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200km도 안 나와 중거리 여행조차 불가할 정도로 초라한 내용입니다. 이는 비슷한 크기의 현대차 코나 EV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주행거리가 400km 안팎인 아이오닉 5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54kWh임을 감안하더라도 형편없는 기술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황당한 충전 시간입니다. 급속 기준 75%까지 채우는데 50분이 걸리고 100%를 채우려면 80분이 소요됩니다. 전기차 충전 표준인 DC콤보가 아닌 DC차 데모를 사용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완충 시간이 18분 정도인 것에 비해서도 크게 느린 것입니다. 넥서스 측은 주행거리가 짧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주행거리에 신경 쓰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잠재력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봐달라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이나 된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있기에 배터리 제어 능력은 더 안정적일 것이라 자부했죠. 하지만 넥서스 전기차를 먼저 확인한 해외 이용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터치가 안 될 패드로 조작해야 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옆에 아날로그 시계까지 달려있다며 최신 차가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마우스처럼 손으로 조작해야 하는 패드는 정말 짜증난다는 언급과 함께 스크린계는 화가 날 정도로 별로라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회사 조직만 그런 줄 알았는데 최신 전기차가 저 정도라면 완전히 기대 이하라는 혹평을 내놓았고, 또 다른 이는 잘못 본 것인가 하고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넥서스의 잠재력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상황입니다. 도요타와 넥서스는 많은 부분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TNG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요타는 전기차 개발에 8조엔을 투입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30종의 신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넥서스 또한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 100만 대를 목표로 2035년에는 모든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본 전기차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친환경차로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2009년 첫 친환경차를 내놓은 이후 누적 300만 대 수출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19일 일론 머스크는 현대차의 판매 성과를 칭찬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가 1분기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9%를 기록해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는 작년 대비 241%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 3위 9.8%를 달성하는 저력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 아이오닉 5를 출시한 후 누적 수출 물량은 5만 5천 대 이상을 기록했으며 4월에는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넥서스가 형편없는 전기차로 한국 시장을 공략한 것은
최근 아이오닉 5가 일본 내에서 크게 두각을 보이자 맞불 차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극우 언론 산케이조차 현대차의 일본 재진출을 집중 조명하며 놀라움을 표했을 정도입니다. 일본 블로그에는 전기차에도 한류 붐이 일고 있다며 뛰어난 디자인과 충전 성능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을 타고 왕복 350km 이상의 롱드라이브를 즐겼다는 내용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는 230km가 한계인 넥서스 전기차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6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자 일본은 또다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공개된 영상은 조회수 121만 회를 기록했는데 외국인이 볼 수 있게 영어로 제작된 것은 6일 만에 324만 회를 돌파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닉 6의 주행거리는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9월쯤 판매가 예상됩니다. 이를 본 외국인들은 이 공개를 정말 기다려왔다. 정말 신난다. 정말 좋은 영상이다. 아이오닉 5와는 달리 대량으로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또한 고급스러움과 신비함이 느껴지는 티저 영상이네요. 완전히 기대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넥서스와 함께 망신당한 기업은 배터리를 제공한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니 일본의 배터리 사업 침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계 배터리 점유율에서 중국이 48%로 1위, 한국이 30%로 2위를 하는 동안 일본은 2019년 이후 급격히 망가져 현재 12%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 판매분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57%로 압도적 1위이고 여기에서도 녹색 일본은 2년 전 대비 절반 이하로 몰락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테슬라마저 파나소닉의 배터리 생산 지연에 분노하며 한국으로 배터리 물량을 몰아줘 일본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원통형 전지를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한국 LG에너지솔루션에서 조달해 왔는데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4680유형은 파나소닉과 함께 개발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만든 배터리의 수율은 50% 이하로 나타났고 당초 2023년 3월 양산 개시를 선언한 파나소닉도 수율이 올라오지 않아 1년 이상 생산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율이 90% 이상은 돼야 안정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올 2월 테슬라는 4680 배터리 100만 개를 생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테슬라 차량 1000대 정도에 들어가는 극히 적은 물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파나소닉에 개발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LG에너지솔루션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LG 측은 지난 13일 5,800억 원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했습니다. 내년 11월 양산이 목표인데 먼저 시작한 파나소닉보다 더 빠르게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는 파우치뿐 아니라 원통형 생산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네시스는 후발주자임에도 넥서스의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작년 11월까지 44,000대 이상을 팔아 236% 급증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넥서스는 미국에서 32% 판매가 감소하며 나락에 빠졌던 것입니다. 제네시스가 전기차 전용 모델 GV60을 출시하는 등 이미지가 좋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제네시스는 미국 전문지 평가에서 BMW와 넥서스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반면 도요타와 넥서스는 올해 미국에서 46만 대 리콜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안전장치가 갑자기 무력화될 수 있는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제네시스는 놀라운 기술까지 선보여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2월 무선 충전 기술을 시범 적용하며 세계를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기차 무선 충전 선두 업체 와이트리시티 임원진들은 제네시스의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트위터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무선 충전 기술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50kW 이상의 고출력 무선 충전 기술은 약 1시간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차로 등에서 신호대기 중 약 1분 충전으로도 5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까지 국제표준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11kW 이하의 무선 충전에 관해서만 규정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방법으로 완충을 하려면 7시간 이상이 필요해 효율이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공력 성능 최적화는 결국 전기차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로 한국 불매를 뛰어넘겠다는 넥서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